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32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서연아, 밥은 굶고 옷은 대충 입을 지언정 내 자존심까지 굶겨서는 안 된다. 시댁에 가면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짓밟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라 가끔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설날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연말 준비로 한창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새하얀 종이 한 장을 놓으시며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짜리 휴직계 좀 쓰거라. 그리고 시댁에 가져가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건설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설 보너스도 상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제 남편 준서 씨조차 아내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휴직계를 쓰라고 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휴직하면 이번 설 보너스도 다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한 달이나 휴가를 내주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거라. 더는 묻지 말고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큰 액땜이 되어줄 것이다. 명심하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인생의 큰 액땜이 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직감이 무척 예리한 분이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었고 자식에게 무모한 일을 시키실 분도 아니셨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한 달짜리 휴직 신청서를 작성했고 가방에 넣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와 남편은 설이 되면 시댁에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 머물렀죠.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기묘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과하게 반가워하시며 물으셨죠. 아가, 왔구나. 올해는 며칠이나 쉬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 준서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얘가 올해는 많이 바빠서 며칠 못 쉴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서둘러 가방에서 휴직 신청서를 꺼내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설세고 가족들 돌보려고 아예 한 달 휴직계 내고 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남편을 돌아보셨습니다. 준서야, 봤지? 엄마 말이 틀렸니? 남의 집 귀한 딸도 시댁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안도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째서인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속내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어머니의 말씀, 큰 액땜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걸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작은아버님 댁 식구들과 시동생들까지 모두 모여 북적였죠.
분위기는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돈 문제, 사업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 몇 년 장사가 영 힘드니 빚만 쌓이고 이번 설은 어떻게 넘겨야 할지 막막하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능글맞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능력 있는 며느리가 있잖니. 월급이 500만 원이나 되고 설 쇠려고 한 달이나 휴직까지 했으니 알아서 다 잘 챙겨주겠지. 어머님의 말씀에 밥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순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속셈이었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 아버님 어머님이 이번 설 비용 전부 저한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 일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나갈 돈은 많은데 부모님도 당신만 바라보고 계시잖아.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지만 시댁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물러설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제 앞에 두툼한 장부 한 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집 빚 장부다.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쯤 들 게다. 네가 한 달이나 쉬기로 했으니 이참에 시댁 빚도 좀 정리해 주려무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해도 1년 내내 숨만 쉬고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죠. 제가 거절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액땜이 되어줄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 강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마 모든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놓아둔 두꺼운 빚 장부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빨간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며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5천만 원. 저 같은 월급쟁이에게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온화하면서도 계산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가 이 집 며느리인 이상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하는 법이다. 우리야 이제 늙었고 내 시동생들은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네가 아니면 이 집은 누굴 의지하겠니?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휴직계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전 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하셨죠. 이유는 몰라도 꼭 엄마 말대로 해야 한다. 이제야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게 그 휴직계가 없었다면 시어머니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저를 무심한 며느리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달치 월급을 포기하고 설을 쇠러 온 것을 보셨기에 어머님은 비록 말씀 속에 강압적인 의도가 숨어 있긴 했지만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월급을 500만 원씩 받는다 해도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고 저와 준서 씨를 위한 돈도 필요해요. 5천만 원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장부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잊지 마라. 이 집도 내 집이라는 걸. 준서는 내 남편이고 부모 빚은 곧 부부의 빚이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모두 제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은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제가 위서른으로 모셨던 시어머니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따져 물었죠. 이 일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죠.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준서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어. 설 지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성급하게 장부를 보여주실 줄은 몰랐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 나를 아내로 생각하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냐고요. 당신이랑 어머님은 언제까지 나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생각할 작정이에요? 준서 씨는 침묵하더니 제 목을 턱 막히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 내가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지난 몇 년간의 제 노력과 희생이 결국 이렇게 무심한 한마디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활짝 핀 매화가지를 보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휴직계를 쓰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의아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액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랑 시장에 좀 다녀오자. 설에 필요한 물건이 몇 개 있는데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다. 내가 같이 가주면 편하겠구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도착해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 준비에 필요한 차례상 음식이나 과자를 사지 않고 곧장 금은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두툼한 금목걸이를 가리키며 가격을 묻더니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가, 네가 이거 좀 계산해 주렴. 우리 집에 빚이 많으니 비상시에 쓸만한 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나한테는 돈이 없으니 너만 믿는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시어머니의 욕심이 이토록 노골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설 비용을 대는 것을 넘어 당신의 비상금까지 챙겨주길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빚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금을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금액이 너무 커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준서 씨랑 상의해봐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준서 걔는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 애야. 상의할 필요 없어. 네가 시댁에 해오는 혼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게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둘러댈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카드를 안 가져와서요.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일 하자.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집안이 전부 너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지 않았어? 조용히 넘어갈 일을 당신이 자꾸 일을 만드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라요? 온 가족이 나를 돈줄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준서 씨는 침묵하더니 저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속삭이셨죠. 딸아, 그 휴직계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건 널 구해줄 부적이야. 마음을 굳게 먹고 버티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축축했죠.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시어머니는 돈 문제, 빚 문제, 시동생들의 미래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수록 무례한 며느리로 찍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물러서다가는 결국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삼켜지고 말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거의 지쳐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아버님이 술에 취해 작은어머님께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걔가 휴직하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일은 벌써 들통났을 거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 대체 뭘까요? 왜 그게 제가 휴직하고 내려온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두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마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하셨던 그 휴직계가 이 비밀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재앙을 미리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직감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훨씬 더 혹독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작은아버님의 의미심장한 말을 되새겼습니다. 서연이 걔가 휴직하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일은 벌써 들통났을 거야.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길래 제가 한 달이나 휴직하고 설을 새러 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친정어머니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말만 들으면 큰 액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불꽃놀이 소리가 섣달금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준서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옅은 코를 골고 있었죠. 아내가 어떤 고민을 짊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더는 저와 함께 폭풍우를 마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낙엽을 모으고 있는데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아버님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한 달치 월급까지 포기하고 내려왔으니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그 일을 비밀로 붙일 수 있었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걔가 계속 서울에 있었으면 땅 문제랑 등기부등본 얘기가 어떻게든 새어나갔을 텐데 그랬다간 집안 전체가 끝장이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기부등본, 땅 문제, 빚 이야기와 저에게 기댄다는 말 뒤에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에 얽힌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빗자루질을 몇 번 더 하는 척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작은아버님 부부가 자리를 뜨고 나서야 저는 섬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 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죠. 저는 비밀의 일부에 접근했지만 아직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점심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음식은 푸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이 계속해서 남편과 저를 번갈아 훑으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술잔을 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가 있으니 우리 집도 곧 일어서겠구나. 서연이가 절대 우리 가족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아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해야죠. 하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은근한 경고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감히 등을 돌리면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 버리겠다고 말이죠. 오후에 온 가족이 이웃집에 세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두통을 핑계로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죠. 나무 선반 위에 살짝 덜 닫힌 작은 서랍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묶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은 시아버님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매매계약, 등기 이전 미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 온 시댁 식구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땅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은 뒤 제사상을 닦는 척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깜짝 놀라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사상에 먼지가 앉은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짓더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다. 그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이 땅 문제 때문에 시댁 온 가족이 계산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월급이 많고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며느리인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계속 서울에서 회사 일로 바빴다면 언젠가는 회사 서류나 외부의 소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달이나 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집에 꼼짝없이 갇혀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던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지혜와 예리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심한 며느리로 오해받는 것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시댁에 머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까지 되어주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서 씨, 우리 빚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더 묻지 마.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어머니만 믿어.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제 남편은 어머니만 믿어라는 말만 반복하게 된 걸까요? 아내이자 동반자인 저는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평생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와 친한 이웃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으신 그 아주머니는 저희 시어머니와 자주 왕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셨죠. 저는 그분을 이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설은 잘 샜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보냈어요. 이모님. 요즘 혹시 저희 시댁당 사려고 찾아오는 사람 없었나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몇 달 전에 번쩍이는 외제차를 탄 남자들이 찾아와서 내 시부모님이랑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구나. 그 땅이 위치가 좋아서 수억 원은 좋게 나갈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이야기만 오가고 아직 팔렸다는 소식은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땅까지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치 제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다 안다는 듯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못을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 집에는 네가 너무 깊이 알면 안 되는 큰일들이 있단다. 네가 할 일은 준서 잘 챙기고 이번 설 잘 치르는 것 그뿐이야. 어머님의 눈빛은 저를 올가매는 그물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숨기려 할수록 저는 더더욱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친정 어머니가 예언하셨던 그 액땜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죠. 엄마, 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고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손에 휴지개를 쥔 제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되리라는 것을요. 설 연휴 사흘째 되던 날 온 가족이 며칠간의 과음으로 아직 술 기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막 주전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에 두꺼운 외투를 입은 남자 3명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점잖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대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이영수 시댁 맞습니까? 집안에서 차를 마시던 시아버님은 자기 이름이 불리자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버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오셨죠. 시어머니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세요? 서류를 든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채권 추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이영수 씨, 저희에게 빌린 3천만 원 아직 갚지 않으셨더군요. 오늘은 경고 차원에서 증거를 남기러 왔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도 갚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떡을 먹던 다른 친척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뒷마당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 몇몇이 대문 밖에 서서 수군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5천만 원의 빚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이제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그 남자들의 눈길이 이따금씩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아마도 이 집의 월급 높은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고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내민 그 휴지개 한 장이 저를 사건의 중심에 서게 만든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며 지금 이 집에 머물고 있으니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시댁의 분위기는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셨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둘러 밥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가족들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서연아, 너도 들었지?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이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준서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우리야 이제 늙었는데 너 말고 누가 있겠니?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너는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벌고 애도 없잖니. 시댁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냐. 네가 돕지 않으면 결국 준서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다. 잘 생각해봐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들었던 착한 며느리, 우리 딸 같은 말들이 모두 껍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를 그저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억압이 심해질수록 제 안에서는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며칠 전 꿈에서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버티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빚 문제, 남의 이름으로 넘어간 등기부등본, 집까지 찾아온 빚쟁이들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 휴직계를 쓰라고 했던 거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네가 무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너를 따돌린 채 제멋대로 땅을 팔고 모든 책임을 준서에게 떠넘겼을 게다. 그랬다면 너는 나쁜 며느리라는 오명과 함께 억울한 빚까지 떠안게 됐겠지. 하지만 네가 지금 한 달 내내 거기 있으니 그들이 너를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거야. 너는 증인이자 그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인 셈이지. 이제 알겠니? 저는 멍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곳에 없었다면 지금쯤 땅은 이미 팔렸을 겁니다. 저는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들었을 테고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는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겠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지금은 섣불리 돈을 내주지 마라.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봐. 그들이 조급해할수록 허점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지만 며칠 전에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연신 담배를 피워대셨고 집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준서 씨는 밥상만 내려다보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갑자기 작은아버님이 불쑥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그 땅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빚쟁이들이 문 앞까지 찾아오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온 가족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아버님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집안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할 문제예요.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 일 그르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이렇게 큰일을 저만 몰라야 하나요?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서 땅을 파실 생각이셨다면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서 씨도 이 집 아들이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으시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오해했구나. 그냥 해본 소리야. 조상님 땅을 누가 감히 팔겠니?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떨리는 목소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준서 씨는 또다시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어머니 체면을 깎았다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는 그저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는 거였지. 평생 남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준서 씨는 침묵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문 앞까지 찾아왔고 땅은 몰래 거래되고 있었으며 온 가족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지개 한 장 덕분에 저는 여전히 굳건히 서서 탈출구를 찾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몰래 본 등기부등본 사본에 있던 그 낯선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은 다른 남자와 함께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머지 절차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약속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돈지갑 취급을 받던 며느리인 저는 이 복잡한 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낯선 남자와 검은 양복의 남자는 예의도 없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첫인상부터 상황을 장악한 자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나무 탁자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영수 씨, 박선희 씨, 이미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나머지 서류에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합의대로 저 땅은 이제 제 겁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도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모든 친척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외부인 취급하며 사실을 숨기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말씀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낯선 남자가 저를 돌아보며 훑어보았습니다. 댁은 며느님이신가? 그럼 알아야지. 이 집안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 말이야. 큰 길 근처에 있는 거. 우리는 이미 계약금도 치렀고 댁의 가족들이 등기 서류만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야. 저는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며칠 전 등기부등본 사본에서 봤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장남인 준서 씨와 그의 아내인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급하게 팔려고 했을까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고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보였고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펜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제가 이댁 사정 많이 봐드렸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남은 잔금도 치르지 않을 거고 예전에 빌려준 빚도 없던 일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오늘은 설 연휴인데 도장 찍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저는 돈을 냈고 서류도 다 준비됐는데 뭘 더 망설이십니까? 팔기 싫으시면 계약금이랑 이자까지 전부 돌려주시든가요. 대개 가족들이 그럴 능력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헐값에라도 땅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낸 휴직계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땅은 온 가족의 재산입니다. 제 남편 이준서 씨도 상속인인데 어째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이 진행된 거죠? 제 말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죠. 서연아, 너는 며느리다. 이런 큰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왜 끼어드니? 저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서 씨의 아내이고 이 집의 맏며느리입니다. 땅이 팔리면 나중에 저와 준서 씨는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요? 저희에게는 알 권리도 말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낯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 이 집의 정신 제대로 밝힌 사람이 하나는 있구만. 하지만 알아도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당신네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아까 그 3천만 원은 일부에 불과해. 나는 그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도 전부 가지고 있어.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몇 개 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많은 빚, 수많은 서류,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조급해할수록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서명, 인감, 그리고 대출 시점을 명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투명성을 요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숨길 건 없으니. 자, 보시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서명이 있었고 대출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날짜였습니다. 몇몇 대출은 땅값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졌고 특히 한 서류에는 숫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잉크가 어떤 곳은 진하고 어떤 곳은 옅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원래 금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왜 3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죠? 수정한 흔적이 너무 노골적인데요. 온 가족이 일제히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정정당당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서류 수정 같은 건 안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경찰서에 가서 서명과 잉크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죠. 법이 명확하게 답해줄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리고 준서 씨까지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낯선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하지만 충고하는데 이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당신네 가족은 뭘로 빚을 갚을 건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잊으셨나 보네요. 저는 여기 있으려고 한 달이나 휴직을 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직접적인 증인입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이 법정까지 간다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손해를 보는 쪽이 꼭 우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달 말까지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도장을 찍지도 돈을 갚지도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대문 뒤로 사라지자 온 가족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아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저 사람 화나게 해서 어쩌려고. 내일이라도 저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이 집은 끝장이야.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땅을 팔고 싶지 않아요. 저건 조상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에요. 빚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더더욱 침묵해서는 안 돼요. 준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쟤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평생 저렇게 당하고 살게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준서 씨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휴직계 한 장, 친정어머니의 당부, 그리고 오늘 저의 강경한 태도가 모든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라도 저는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돈지갑으로 살지 않고 조상님의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길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를 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릴 훨씬 더 위험한 계략을 말입니다. 그 낯선 남자가 떠난 후 시댁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누구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죠. 시아버님은 말이 부쩍 줄었고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밤을 새운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준서 씨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인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겉으로는 이웃들과 웃으며 아무 일 없는 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계략이 짜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제개등을 돌리고 누운 준서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물을수록 상황만 복잡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에게 아기가 없었다고, 그저 가족의 압박에 너무나 약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리 좀 와보렴. 저는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나무 식탁 옆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만이 남아있었죠. 어머님은 제 쪽으로 작은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올해 우리 집 지출 내역이다. 설 비용, 제사 비용, 내 시동생들 학비까지. 이것저것 많지? 네가 한 달이나 쉬니 이 정도는 분담해줘야 하지 않겠니?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네가 부담해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을 더하니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머니, 제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저도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해요.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잊지 마라. 너는 이 집의 맏며느리다. 네가 시댁을 위해 한 달이나 휴직을 냈지. 그건 단순히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책임이야.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이웃들과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맏며느리가 자기 것만 챙긴다고 하지 않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다음 수는 바로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명예를 중시하고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서 씨도 장남이니 저와 함께 져야죠. 시동생들도 이제 다 컸는데 모든 걸 저한테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네가 착한 건 알지만 이 집에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지. 엄마는 다 생각이 있다. 올해 네가 집안일을 해결해주면 네가 시댁에 바친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예물은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로서 제 능력 안에서 기꺼이 돕겠지만 모든 걸 짊어질 수는 없어요. 어머님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탁자를 치며 날카롭게 말했죠. 아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나중에 엄마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은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저항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어떤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한 달이나 휴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서연이 칭찬이 자자하더라. 시댁을 생각해서 월급 높은 직장까지 쉬고 내려왔다고 말이야. 이 동네에서 너 같은 며느리 얻기 힘들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만약 돈 내기를 거부할 경우 세상 사람들이 저를 위선자, 말로는 시댁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계산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끔 미리 소문을 내고 계셨던 겁니다. 과연 며칠 뒤 시장에 나무를 사러 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월급이 500만 원인데 시댁 때문에 한 달이나 휴직했다며 정말 착한 며느리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이번 설 비용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낼 수 있을 텐데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걸까?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어머니의 계획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어머님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려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인색하고 불효한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죠. 준서 씨가 다가와 제 우는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잖아.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죠.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제가 계속 참기만 하면 저에게는 뭐가 남죠?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지갑으로만 여긴다고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준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에서 무력감을 보았고
그것은 시어머니의 강압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돈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 차용증, 토지매매 계약서, 낯선 남자의 협박 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처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걱정 마세요. 개착해서 어떻게든 돈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놨거든요. 이제 와서 안 하면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요. 그리고 걔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셨고 제가 아직 모르는 다른 방법까지 준비해두셨던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엿들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이미 절반은 온 거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렴. 음모가 클수록 허점도 쉽게 드러나는 법이야. 그분이 말하는 다른 방법도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곧 시어머니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자존심과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반격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과연 며칠 뒤 시어머니의 다른 방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저와 준서 씨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하여 저를 굴복시키려는 악랄한 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설 연휴가 지난 1월의 어느 날, 날씨는 쌀쌀했고 마당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죠. 어젯밤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은 후 저는 새로운 공격이 시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오전 9시쯤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차와 다과를 내놓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맞이할 손님이 누구일까요? 잠시 후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려 있었죠. 그들을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서 씨의 외사촌인 난이 언니였습니다. 저는 제사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난희야, 어서 오너라.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복덩이라는 걸까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난이 언니를 안으로 끌어당겨 아이를 거실 한가운데 앉히고는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다. 서연아, 너는 한 달이나 휴직했고 월급도 많고 자식도 없잖니. 그러니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돌봐주거라.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나중에 맏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이 걔가 사정이 어려워. 남편은 도망가고 혼자 애를 키우는데
우리 집은 식구도 많고 너는 시간도 많고 돈도 잘 벌잖니. 그러니 딱 맞지 않니? 네가 엄마를 돕는 셈치거라. 저는 준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반대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침묵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나니 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애가 착해서 귀찮게 안 할 거예요, 형님. 형님이 애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떠맡겨 저를 평생 올가매려는 것이었죠. 한 번 맞게 되면 명예, 여론, 도리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미래와도 관련된 일이고요. 제가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네가 휴직하고 내려온 게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었니? 이 아이도 우리 핏줄이다. 네가 거절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욕하겠니? 맏며느리가 인정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가슴이 찔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여론과 명예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툇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 씨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저 아이도 불쌍하잖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는데 어머니 뜻을 거스르기 어렵잖아.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하죠. 그럼 저는요, 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빚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이제는 남의 아이까지 키우라니요. 저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준서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남편과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소문을 내 저를 무정한 며느리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올감해 평생 꼭두각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큰 솥에 죽을 끓이고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이를 맡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와 온 가족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 대신 이 집의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해요. 빚장부, 땅 계약서, 모든 것을 저와 준서 씨가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진실을 숨긴 채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 동의하시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죠. 어머님은 제가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를 올가매려면 통제권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자신의 속셈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죠. 잠시 후 어머님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네가 보고 싶다면 보여주마. 아이만 잘 돌봐준다면.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단호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휴직계 한 장은 저를 시댁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정보를 쥐고 모든 계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잠든 후 시어머니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차용증의 서명은 떨리는 글씨체로 시아버님의 평소 필체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는 날짜가 중복되어 비논리적이었죠.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접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손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피곤하지만 단호한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들이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거예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음모가 한층 더 대담해지리라는 것을요. 어머님은 온 가족과 이웃들을 압박의 도구로 삼아 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시댁의 설을 챙기기 위해 한 달이나 휴직했고 심지어 친자식도 아닌 아이까지 맡아 키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저를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고 어떤 사람은 월급이 많은 이 시댁 식구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문이 시어머니의 교묘한 손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지나가며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정말 대단해.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돈 챙기기 바쁠 텐데 남의 조카까지 맡아 키우겠다니. 정말 드문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걔 덕분에 그 집안이 체면치레라도 하는 거지. 빚이 산더미 같아서 벌써 망했을 텐데. 저는 빨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그들은 저를 시댁의 구원투수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제 희생과 억울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빨랫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동네 반장님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다. 맏며느리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널 우러러본다고 하더라. 엄마가 듣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론을 이용해 저를 올가매고 계셨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착한 며느리, 희생적인 사람으로 믿게 되면 제가 만약 물러서려 할 때 저는 배신자, 무정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속사정은 너만이 아는 거잖니.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나쁜 평판이 두려워서 내 인생을 족쇄에 가두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두각시가 되지는 않겠다고요.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큰 상을 차리고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설도 다 지났는데 무슨 제사라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저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맏며느리가 월급 높은 직장까지 쉬면서 가족을 위해 애써줬는데 고마운 마음도 전할 겸 말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도 하나 있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 덕분에 저희 집안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온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심지어 저 아이까지 맡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아이는 서연이와 준서의 공동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와하는 함성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자네가 이 집의 복덩이야. 저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온 집안이 복을 받겠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 잠시 아이를 맡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명예로운 약속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반박하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기대와 칭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만약 제가 반박한다면 저는 즉시 약속을 어긴 무정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치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온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저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겠다고 맹세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집안의 모든 일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조건 하에 잠시 돕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말로만 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엄마 말에 대꾸를 할 수 있니? 엄마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저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대꾸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 속하지 않은 책임을 떠맡을 수는 없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제 능력 안에서 도울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짊어질 수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 저를 나쁘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남들 비위 맞추려고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네. 큰일은 제대로 상의해야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어머님이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머님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님은 달콤한 표정을 지우고 얼음장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두고 봐라. 이 집에서 너는 그저 며느리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떨렸지만 여전히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도 명예를 이용해 저를 올가매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비웃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으로 이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온 동네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렸을 때 네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은 저를 여론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어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눈빛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진실은 빚과 땅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저의 신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던 그 잔치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맞서 일어선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다정한 척하지 않았고 그 대신 차가움과 노골적인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날은 점심때였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친척 아주머니 두 분이 대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분이 목소리를 낮췄죠. 그 서연이라는 애, 자기가 맏며느리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지도 못했다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너무 서두르고 예절도 제대로 안 지켜서 혼인신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족보에 이름도 못 올렸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준서 씨가 함께 산 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제가 법적으로 정식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곧장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서 씨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요. 사람들 말이 내가 아직 정식으로 이름도 못 올렸다고 하던데. 준서 씨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더듬거리며 말했죠. 나중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때 결혼을 서두르느라 부모님이 비용 아끼신다고 예식만 올리고 신고는 바로 안 했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죠. 당신은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법적인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면서 이 가족을 위해 걱정하고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결국 나는 그냥 남이었던 거네요. 준서 씨는 머리를 감싸쥔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여쭤봤죠. 어머니,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집의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구나? 그래, 맞아.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 예단 예물만 받고 예식만 올렸지 신고는 안 했단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려고 했는데 너도 보다시피 빚도 많고 일이 겹쳐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뭐가 다르겠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르죠, 어머니. 법적으로 서류가 없으면 저는 이 집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땅, 재산,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잖아요. 심지어 친척들은 저를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말도 맞다. 그래서 네가 더 처신을 잘해야 하는 거야.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네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 가족을 챙기고 조카를 키우고 빚을 갚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뒀던 비수였던 겁니다. 어머님은 제가 법적으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
저를 통제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큰 액땜을 할 것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액땜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면서 시댁을 부양하고 아무런 신분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군청의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준서 씨의 혼인 기록에 대해 문의했죠. 담당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없는데요. 이 서류는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강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변해야만 했습니다. 제 신분과 공정함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준서 씨와 마주했습니다. 저는 민원실에서 받은 확인서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을게요. 당신 나를 아내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저와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또 침묵한다면 지난 몇 년은 제가 이용만 당한 걸로 알겠어요. 준서 씨는 저를 보며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해. 그냥 어머니가 반대하실까봐 계속 용기를 못 냈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같이 갈게.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일말의 진심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저를 잃을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어머님은 천천히 무겁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아가, 그렇게 쉬울 줄 알았니? 신분을 얻으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 신분만큼은 제가 스스로 쟁취할 겁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 신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전부 벗겨내야 한다. 땅, 빚, 그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고리를 네가 찾아내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췄습니다. 몰래 명예 이전된 땅, 산더미 같은 빚, 이용당한 여론, 그리고 이제는 허공에 뜬 제 신분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분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명예를 직접 겨냥하고 저를 여론의 구덩이에 묻어버리려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끔찍한 비밀이 온 가족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제 신분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미래 전체가 어머님의 소나귀에서 노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껏 저는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음모, 저를 굴복시키려는 모든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아가, 오늘따라 용감해졌네. 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준서 씨의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루셔서 제게 신분을 주지 않고 모든 요구에 복종하게 만들려 하셨다는 걸 압니다. 땅을 몰래 명예 이전하고 빚을 이용하고 친척들의 여론을 조종해 저를 통제하려 하셨다는 것도요.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고 모든 사실을 친척들 앞에서 투명하게 밝힐 겁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서 씨부터 시동생들까지 모두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그렇게 쉬울 줄 알았니? 땅, 빚, 이 집안의 명예,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너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감히 맞서겠다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냐, 아니냐는 진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지킬 것이고 저와 준서 씨의 권리를 지킬 겁니다. 모든 음모는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준서 씨는 당황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더 이상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죠. 제 결심이 이렇게 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듯 경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정원한다면 해봐라. 하지만 알아도 내가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은 널 충격에 빠뜨릴 거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준서조차 내 편에 서지 못할 테니.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빛났죠. 어머니, 저는 준비됐어요.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제가 본 적 없는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떨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몰래 변호사와 연락하여 저와 준서 씨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짜 위임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신분을 잃는 것을 넘어 온 집안이 법적인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법정으로 가져가 진실을 밝히죠. 더 이상 어머니의 손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음모나 술수로도 저를 위협할 수 없을 겁니다. 집안 식구들, 특히 시동생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쩌려는 거냐. 저는 오늘 당장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모든 재산, 모든 빚, 모든 권리를 투명하게 밝힐 겁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음모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친척들 앞에서 진행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모두가 보게 할 겁니다.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굴욕. 오늘 저는 일어섰고 이번에는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보며 눈에 자랑스러움을 담았습니다. 당신 정말 용감해.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자. 우리는 함께 서류를 준비해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 서류가 다 준비되셨네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모든 정보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기록될 겁니다. 그때서야 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인내, 시어머니의 음모 앞에서 느꼈던 수많은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이제 투명함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신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죠. 어머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니? 너는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주저앉히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네가 본 건 일부에 불과해. 저는 앞으로 나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음모는 드러날 겁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고 법의 보호가 있으며 친척들 앞에서의 투명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머니가 제게 씌우려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인내와 걱정 끝에 저는 친정어머니가 피하라고 하셨던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신분을 지키고 계속되는 음모에 맞서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준서 씨가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계셨으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용기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발걸음, 진실과 마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까지 모두가 용기와 인내만 있다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을 겁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모든 음모와 맞서고 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 아침 친척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서류가 합법화되면 모든 음모는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저와 준서 씨 그리고 가족이 더 이상 억압과 조종의 그림자 없이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을 머금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려면 어머님의 모든 음모를 친척들 앞에서 공개하여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하고 더 이상 누구도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준서 씨가 걱정스러우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해야만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요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늘 그랬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듯 두툼한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아가, 오늘 뭘 하려는 게냐? 네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압박하고 저와 준서 씨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사용하신 모든 음모와 술수가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누구도 조종하지 못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 네가 감히? 네가 모든 걸 안다고? 내 손에 쥔 것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확신하니?
저는 옅게 웃으며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준서 씨의 합법적인 혼인신고서, 토지매매 관련 서류, 그리고 어머니께서 변호사에게 보내 가짜 위임장을 만들려던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것을 친척들 앞에서 공개하여 모두가 진실을 보게 할 겁니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몇몇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준서 씨는 제 옆에 서서 긴장했지만 확고한 표정으로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네가 감히. 어머니의 모든 음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으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계산과 압박, 술수에 시달리는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메시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친척들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읽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던 몇몇 친척들도 이제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이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땅의 명의를 이전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친척들의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공개되었으니 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준서 씨를 조종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이번에는 굴복시킬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준서 씨가 앞으로 나서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봐주십시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토지 매매 문제로 속았던 한 아저씨가 일어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술수로 며느리를 조종하고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까지 속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으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으실 겁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분이 처음으로 조종할 힘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의 침묵은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 안도감이 퍼져나갔죠. 모든 음모와 압박이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어떤 술수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인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당신이 용감했어.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죠. 마침내 수년간의 인내 끝에 저는 굳건히 서서 제 신분과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친척들은 재산과 권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며느리를 술수로 조종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와 준서 씨는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모든 증거를 친척들 앞에서 공개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고 우리는 평화롭고 투명하며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수년간의 인내와 두려움이
마침내 진실과 정당한 권리로 보상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준서 씨가 있었고 저희 가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다른 사람과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수년간의 인내와 끈기가 마침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나 권리를 되찾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저와 준서 씨가 새해 첫날을 준비하는 작은 방을 비추었습니다. 상쾌하고 평화로운 공기는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없었고 그 자리에는 가벼움, 자유,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꼭 잡고 눈에는 기쁨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여,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어. 우리는 굳건히 일어섰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죠.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수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많은 압박과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술수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어머님의 모든 음모는 친척들 앞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을 되찾은 승리가 아니라 정신적인 승리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친척들이 모여 새해 첫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모두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어. 며느님이 정말 용감했어. 이제부터는 자네와 준서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만.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죠. 저는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지만 결의는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보셨죠. 이제부터는 어머니께서 더 이상 술수나 압박으로 저와 준서 씨를 조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고 공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에서 약간의 후회와 잘못에 대한 인식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강요가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님께서 이해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새해 첫 식사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탁 주위에 모인 친척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압박은 없었죠. 준서 씨와 저는 나란히 앉아 행복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토록 바라왔던 가벼움과 평온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가족의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바로 용기, 인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려는 결심이 저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다고. 수년간의 인내가 이제 자유, 행복, 그리고 공정함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서 씨와 함께 활짝 핀 매화가 가득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볍고 평온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준서 씨는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가족까지 지켜냈어.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함과 확신을 느꼈죠. 맞아요, 준서 씨.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인내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투명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예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은 처음으로 권력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없으며
인생은 다른 사람을 술수로 조종하는 대신 공정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저는 땅에 떨어진 매와 꽃잎 하나를 주어 그것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부담과 두려움이 벗겨진 듯한 평온함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압박이 이제 공정함과 행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술수나 음모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고 인내와 용기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고통이 마침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순간으로요. 제가 시어머니와 맞서 모든 음모를 공개하여 저 자신과 제 권리를 지킨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시댁, 사회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며느리들과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 가치와 공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용기는 무모하거나 비합리적인 반항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똑바로 보고 철저히 준비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 모든 서류, 그리고 준서 씨의 지지를 이용해 두려움을 힘으로 압박을 투명성과 공정함을 위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들이 진실을 깨닫고 그로부터 존중과 공정함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인내심,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부당한 재앙과 압박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용하고 영감을 주며 가치 있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인간적인 교훈이 담긴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실제 경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그리고 가족 관계,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도전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교훈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믿음과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은 단순히 인내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자신을 지키며 항상 공정함, 투명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